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시제, 동사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시제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시간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의 형태예요. 따라서 시제를 판단하려면 그 문장이 어떤 시간 관계에 있는지, 즉 시간과 관련된 표현, 그 문장 속에서 특히 부사에 주목해야 된다. 자, 지금 여기서는 12개의 시제를 다 펼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시제라고 하는 게 동사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기 위한 거예요. 자세한 시제는 수업 시간에 다룰 테니까 나는 큰 줄기 하나 잡을게요. 현재 시제라는 것하고 과거 시제라는 시제가 있죠. 둘 중에서 내용상 더 중요한 시제는 뭘까?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둘 중에선 현재 시제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얘는 습관적인 일, 반복되는 일, 일반적 사실 등을 표현하는 거고,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시점에 있었던 특정한 일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제가 더 포괄적이겠지. 다시 말하면 주제를 담기에 현재 시제가 더 알맞은 그릇이겠죠. 따라서 글을 볼 때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의 변화를 우리가 제대로 잡아낼 수 있으면 글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후 몇 개. 자, since I moved here가 시간과 관련된 표현. 이것이 동사로 표현되는 거야. 많이 보던 거죠? 현재 완료 시제를 씁니다. 이거는 더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쌤들하고 같이 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부엌에서 요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도착했던 시점에 하고 있던 일인 거니까 과거 진행 시제, 과거에 도착을 했던 거니까 나는 키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다는 뜻이겠지. I have lost my key. 그런데 4번은 어젯밤에 잃어버렸던 겁니다. 어젯밤이라는 구체적인 시점이 있으면 이때는 과거 시를 쓰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잃어버린 것은 과거인데 4번에서는 지금 키가 있다 없다,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하지만 3번은 지금 키가 없다.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차이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시제를 잘 보면 내용 파악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시제를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꼭 키우자고요. 알았지? 다음. 태, 영어로 voice라고 합니다. 태에는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다. 능동태란 뒤에 을에 해당되어지는 목적어가 있고,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의 능동태에서 얘를 앞으로 옮겨온 거야. 주어의 자리로. 즉 얘가 주어가 된 거예요. 그것을 동사를 어떻게? PP. 맞아? 아니지. 그 섞어리면 안 돼. PP로 바꾼 거야. 비동사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꾼 거고 동사가 옮겨온 거니까 요놈 뒤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목적어가 없겠지. 뒤에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등을 보여주는 동사의 형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 능동태와 수동태의 차이는 대체로 뒤에 목적어의 유무에 있다. 그럼 한마디만 더 할게.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즉 목적어를 주어의 자리로 옮기는 이유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더라. 는 것까지 같이 가져갑시다. 자, 그럼 여기 문장에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배우를 사랑했습니다. 그 배우가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자, the actor was겠지. 과거 시였으니 loved by most people 이 되겠고요. 다음 문장은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to 부정사인데 그 안에 목적어는 또 있어요. use의 목적어가. 하지만 헷갈리지 말고 수동태를 만든다고 하는 건 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옮기는 겁니다. I was allowed. 그 다음에 이 뒷부분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그 다음 by her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내가 허락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는 목적어의 유무. 수동태를 쓰는 이유는 목적어를 내용상 더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럴 수 있냐면 주어가 내용상 중심인 거니까. 됐죠? 통과. 다음 보어. 문법 시간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보어입니다만 보어는 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거든요. 자, 보어라고 하는 건 주어나 목적어를 보완, 영어로 complement, 이걸 줄여서 C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보완해주는 문장 성분입니다. 이 보어라는 게 없으면 문장의 의미가 불완전해지는 거야. 즉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예문 I am, 나는, 그는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내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가 그를 설명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즉 이런 자리에 자, 필요한 것이 바로 보어다. 의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완해주는 이 보어는 명사랑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사가 되거나 또는 형용사만 보어의 역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문을 볼게. 얘는 틀린 문장이었고 I'm a teacher. 명사가 와 있죠? 이럴 땐 주어랑 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satisfied,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주어를 설명해주기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그를 만들어서 이상하죠? 자, 그 결과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영웅이냐면 힘이. 이런 것을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 자, 그 결과는 그를 excited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어라고 한다. 보어는 빠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빠지면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봤고요. 다음. 자, 목적어. 자, 목적어는 말이 어려워요. 동사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이런 어려운 말 됐고 보통은 무엇을 또는 로 우리말로 해석되어지는 자리에 있는 걸 목적어라고 하죠. 이 목적어는 크게는 동사의 목적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있어. 이거는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걔네가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는 는의 의미죠. 목적어를 갖고 있는 품사는요, 동사와 전치사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적어는 좀 복잡해도 이해해줘. 다시 두 가지 큰 덩어리로요. 보통 을로 해석되어지는 직접 목적어라 부르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누구누구에게로 해석하는 indirect, 간접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 이러한 목적어는 명사나 대명사만 될 수 있습니다. 예문을 굳이 열심히 안 볼까 합니다. 동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동사의 목적어, 투부정사, 그리고 접속사, 대시에 끌고 있는 명사, 절, 이런 등등 큰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자, 목적어까지 봤고요. 다음. 자, 형용사, 그 다음 부사일 겁니다. 형용사,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이걸로 끝하면 안 돼요. 이게 뜻밖에도 우리가 정돈이 덜 돼 있는 거야. 형용사의 역할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1번과 2번, 명사를 수식해 주는 게 있고요. 문법적에 따라서는 이런 더럽게 어려운 말을 쓰기도 하는데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명사 수식. 그리고 두 번째는 보어. 이 말도 몰라도 돼. 자, 그러면 1번과 2번의 역할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할까? 이 둘 중에서요. 1번은 생각할 수 있어. 보어는 생각하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아. 자, 생략의 있고 없고를 따지니까 자, 뭐가 더 중요하겠다? 그렇지. 보어 역할이 더 중요한 형용사 역할입니다. 예문에서 그녀는 beautiful girl입니다. 얘를 빼도 큰 골격은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그런데 the woman is beautiful 했을 때 얘를 빼버리면 문장이 말이 안 되죠. 그만큼 형용사는 전부 뺄 수 있는 게 아니고 보어의 자리에 있는 건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빼도 괜찮다 라고 형용사 역할을 두 가지로
꼭 구별해서 머릿속에 입력해 놓을 것. 이해하면서. 알았죠? 다음. 자, 부사는 부수적인 수식어. 문장에서 형용 지우고. 문장에서 동사나. 자, 지우고. 동사나, 형용사나 또는 부사나.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다 아는 말이죠. 보통은 ly가 붙습니다. 빼도 괜찮습니다. 그 직원이 프로젝트를 끝냈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부사가 오는 것이 맞겠지. 자, 수식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럼 봐봐. 형용사, 부사 이 문제 문법 문제에서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형용사랑 부사는 기본적인 역할이 같다, 다르다, 혹은 틀리다. 기본적인 역할이 똑같지. 똑같나? 똑같아요. 수식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구별해. 왜냐하면 수식,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형용사가 맞는지 묻는 문제는 부사와의 비교. 반대로 부사가 맞는지를 묻는 문제는 형용사와의 비교를 전제로 한다. 다시 할게. 형용사와 부사는 역할이 같은 거야. 꾸며주는 것밖에 없어. 뭐가 달라? 수식 대상이 다른 거야. 따라서 이때 묻는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는 수식어가 들어갈 자리인데 글의 내용상 뭘 수식해 주는지 알겠어? 즉 수식 대상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정확한 내용 파악이 따라서 중요한 거다. 는 걸 소홀하면 안 됩니다. 차이만 강조하지 말고 공통점에 더 주목하는 게 필요한 일이다. 됐지? 자, 그러면 1번. 자, 나는 그 책을 found 했습니다. easy 대신에 easily. 알맞은 답은? 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지 명료하지 않아요. 2번을 볼게요. 나는 그 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쉽게 찾은 거겠지. 나는 그 책을 샀습니다. 어떤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이 쉽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야. 강박관념을 가지고 1번 같은 문제를 바로 답을 하면 안 된다. 왜? 어떤 내용인지 정보가 충분치 않으니까. 자, 2번과 3번처럼 앞에 다른 정보들이 있을 때야 비로소 내용 파악이, 정확한 내용 파악이 가능해진다. 성급하게 덥석 물지 말고 차근차근 보시라. 알았죠? 다음. 자,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간단히 할게요. 동사를 거들어주는 단어를 가리킨다. 요놈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고요. 조동사는 수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동사가 아니고 주어의 수에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 약간 오타입니다. 자, 그리고 조동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뭐 가능, 허가, 의도 또는 뭐 시제, 태등을 보여주는 것. 그냥 뭉뚱그려서 조동사라고 그냥 퉁쳐도 괜찮습니다. 알았죠? 자, 조동사라고 하는 건 이렇고 예문 굳이 안 보겠습니다. 다음. 가정법. 어려운 거죠. 가정법은 동사의 시제 형태를 변화시켜서 소망이나 기대나 후회나 아쉬움 등을 나타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세밀하게 가볼게요. 가정법은 현재 사실이나 지나간 과거의 사실밖에는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을 다르게 말해보는 거니까. 즉 미래 사실은 가정법의 표현 대상일 수가 없다. 왜? 불분명한 게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가정법에서 현재는 과거 시제로 표현하지. 그리고 과거의 사실은 과거 완료 시제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시제를 한 단계 과거화시키면 우리한테는 없는 느낌인데 걔네한테는 한 단계 과거화시키면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즉 If I were in your shoes, 내가 너라면. 근데 내가 너일 수는 없잖아. 거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해보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좀 더 조심스러운 느낌과 정중한 느낌을 그들은 갖는다. 다시 말하면 가정법은 영어의 존댓말인 겁니다. 자, Can I use your phone? 폰 좀 쓸 수 있어? 그들은 쓸 수 있어요? 자, may는
더 정중한 표현이에요. 써도 될까요? 그럼 might는 써도 되겠사옵겠는지요. 이런 느낌이어서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안 쓰는 거야. can보다는 과거형인 could가 더 정중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게 우리한테는 아직은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느낀다는 거야. 한 단계 과거화시키면 정중한 느낌을 갖는다. 예문, 내가 너라면 난 그걸 당장 할 텐데.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do it right now랑 같은 거 보여요? 자, 그런데 뭐가 더 센 말이야?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 더 센 말이죠. 이때 이 말은 조금 부드럽고 정중한 느낌을 주는 거란 말이야. 내 이름이 한민우입니다. 한민우의 말투로 좀 더 알맞은 것은 요놈이겠죠. 사회력 있고 신중하고 배려하는 듯한 느낌. 가정법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야. 좀 더 자세한 공식 얘기는 나중에 하는데 다시 한번 가정법은 분명한 사실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일 수밖에 없다. 분명한 현재의 사실이나 과거의 사실만 가정법의 대상일 수 있다. 현재는 그런데 과거로, 과거의 사실은 과거 완료로 시제를 한 단계 과거화시키는 게 가정법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더 신중하고 정중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 마지막이군요. 자, 도치, 인버전은요, 어순의 변화를 가리키는 거지. 자, 그런데 모든 어순의 변화를 다 도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어 동사의 순서를 바꾸는 거야. 주어 동사가 내용상 문장에선 제일 중요한 거죠. 주어는 내용상 중심, 동사는 그렇지 구조상 중심. 이 두 개의 뼈대를 어순에 손을 대는 게 얘네가 볼 땐 어마어마한 일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순을 중시 여기는 말인 거예요. 우리말은 조사 때문에 순서가 조금 자유롭습니다만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자리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지거든요. 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라 주어, 동사라고 하는 두 뼈대의 순서의 변화를 주는 이유는 그래, 강조하기 위한 거야. 이 어순의 변화는 주어와 동사를 찾는 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도치라고 하는 게 아니야. 주어, 동사를 손댄 게 도치인 거야. 알았죠? 문장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될 주어를 만나기 전에 동사를 또는 조동사를 먼저 만난다면 그것은 틀린 문장이거나 또는 의문문이거나 또는 명령문이거나 또는 도치된 문장일 수 있다. 자, 1, 2는 순서 드린 거니까 천천히 음미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도치를 시키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한 거다. 주어 동사를 손대는 걸 도치라고 한다. 주어 동사를 파악하다가 도치는 파악할 수 있다. 자, so surprising 매우 놀랍습니다. 뭐가요? news가. 동사가 먼저 나왔고 주어가 그 다음 나온 거야. news는 셀 수 없는 놈이죠. 그래서 that 이해합니다. so that 구문이었습니다. 자, 도치된 문장이었고요. under the tree 전치사 구가 나와 있지? 그 다음 동사가 먼저 나온 거야. 주어가 뒤에 이어졌고요. 도치되는 거 보이지? 자, 3번은요. 아무리 봐도 he가 주어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지 않고 중간에 있죠. 이때 leader은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일종의 부사예요. 부정어가 맨 앞에 나오면 의문문의 어순으로 문장이 바뀝니다. 이런 걸 부정어 도치라 그래요. 자, 그 자세한 맥락들은 더 차근차근 여러 견해를 할 텐데 여기서 꼭 잡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자, 개나 소나 다 도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주어랑 동사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걸 도치라고 부르는 거다. 알았죠? 그래, 도치는 주어 동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다. 도치된 문장은 내용상 뭔가를 강조하려는 거다. 자, 이 점까지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쪼록 요긴하게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주세요. 자, 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